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숫자 1번 대화창에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어, 이현수님 감사합니다. 이은서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동안 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 추세였는데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좀 투자자분들 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 시장이 거의 대부분 오른 게 없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 빼고는 다들 하락세가 되게 크게 보이는 오늘 하루 장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코스피가 사실 2100을 찍었죠, 어제. 그리고 코스닥이 거의 650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대내의 어떤 악재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나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18일 날, 저희 19일 새벽에 그 FMC 회의 얘기를 하면서 좀 나는 당분간 지금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큰 조정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18일날 FMC 회의 결과가 이제 시장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조정은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하게 빠졌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73.3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1.32%.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6.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2.35%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꾸준히 시장이 올라온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하락은 이제 간만의 하락에다가 또 하락폭이 커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장이었죠. 저희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대외적인 이슈가 미중 무역 전쟁하고 일본 어떤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그동안 되게 완화적인 걸로 갔죠. 그리고 각국이 이제 통화 정책, 그 각국의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고 또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9월 18일 방송에서 시장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그럼 향후 시장이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를 봤을 때 지금까지 올라왔던 원인을 알면 앞으로 어떤 요소가 조금 부정적 요소가 나오면 빠질 거고 여기에 뭐가 더 나와야 추가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원인이 첫 번째 무역정책 완화 기대감, 두 번째 각국의 부양책에 통화정책 각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 우리나라의 그 영업이익 어떤 감소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이익 감소는 없을 거다. 요 세 가지 요소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힘을 받아서 탄력이 있으려면 더 센 무역, 일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관해서는 더 센 강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고 부양책도 이미 중국 지준율 인하했고 ECB에서 예측은 그 예금금리 인하했고 그 다음에
양적완화 QE를 11월 1일부터 다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웬만한 그 각국 부양책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센 그 글로벌 각 나라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뭐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앞으로 시장은 여기서 더 큰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FOMC 회의를 말씀드리면서 그 회의 이슈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온 어떤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진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전일 어떤 트럼프 탄핵 이슈가 이제 오늘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트럼프 탄핵 이슈를 제외하고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에 계속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그때 1900포인트와 2000포인트는 무조건 싸다, 매수 관점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간에서는 사도 무조건 먹을 거라고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되게 활발해지고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다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폭은 조금, 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작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쭉 대세 상승, 뭐 코스피가 뭐 2,500까지 갈 거고 3,000까지 갈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1900선에서 2000 사이에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건 워낙에 싼 국면, 그리고 또 올라오면 좀 목표 수익률을 적당히 가져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멘토 스포트를 운영을 할 때 아무리 종목이 좋을 것 같고 목표가가 높다 하더라도 5% 정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먼저 자르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1.5%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로 따질 때 무위험 수익률이 1.5%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5%를 낸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하시더라도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전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그때 이제 2000 언더에서는 항상 싸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고 사도 되는데, 어쨌든 올라올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가는 전략으로 끊어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장이고 또 고성장 국면이고 하면은 장투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섹터도 일로 움직였다 절로 움직였다 막 그래요. 돈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시장에. 그래서 한정된 돈들이 이쪽 테마로 움직였다 저쪽 테마를 움직였다, IT 섹터 갔다가 뭐 5G 섹터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뭐 정치 테마주 갔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갔다가 대북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수소차 갔다가.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 국면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그래 고성장 국면으로 팍팍팍 가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주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갈 때 지금은 조금 욕심을 줄이고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낮추고 목표 수익률을 조금 짧게 끊어치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 시장 국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현금하고 주식 비중은 조절을 해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전일 이제 시장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크게 빠진 이유가 전일자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항상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조금 짚어볼게요.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그 유력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을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권한남용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내년 2020년 11월 달이 미국 대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대선 공방이 민주당과 그 공화당 쪽에서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재선을 바라고 있고 또 상대 진영인 민주당은 그 민주당 쪽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이슈를 볼 때 미중 무역 전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트럼프가 이 자기가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 미중 무역 전쟁 카드라든지 대북에 대한 어떤 것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재선을 하기 위한 카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왜 그럼 트럼프 손에 의해서 그거를 쥐고 흔들고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의해서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할 거고 또 대북주 같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의 어떤 대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재선을 분명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강하게 나갔던 이유도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그나마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또 이 통화 정책이 다시 시장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통화 정책으로의 해결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 좋거나 경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으키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 연준이 트럼프 말을 잘 들으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좀 완화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금리를 더 강하게 내리고 싶은 트럼프 마음이 있다면 미중 무역 전쟁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없다는 트럼프도 그 카드를 다시 이용하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제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트럼프 탄핵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궁금할 텐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는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 지금 어떤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이 트럼프
탄핵 이슈는 단기적인 어떤 시장 조정에는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어떤 본격적인 어떤 탄핵 이슈가 되고 탄핵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오늘 시장 하락 원인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내용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지금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8월 6일 코스피가 1890이었고 저점, 그리고 어제 2100을 찍었으니까 거의 단기간에 거의 210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코스피는. 그 다음 코스닥은 8월 6일 저점 540포인트에서 어제 거의 최근에 650까지 찍었기 때문에 거의 단기간에 코스닥 역시 11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월 6일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올 타이밍도 지금 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저는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네, 어쨌든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원래 시장의 성격이고 또 올라오면 또 좀 빠지고 빠져야 다시 올라오는 힘을 받게 되고 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그 미국 대통령 탄핵 이슈도 있었지만 10월 1일 날 이제 미국 중국 고위급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 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이제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가 좀 중국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좀 보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제 양국에 도움이 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지만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안 좋은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또 이거를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10월 달에 그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 시장이 지금까지 반응을 했고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내일이 선반영해서 올랐는데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좋은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본전인 거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중무역전쟁 고위급 회담을 하기 직전에 시장에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시장은 볼 때 어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을 때 호재가 이미 선반영을 됐다고 하면 그 호재가 발표되는 날에 그냥 호재가 나오면 본전인 거고요. 호재가 아니면 급락인 거예요. 그리고 악재도 이미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먼저 빠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날에 악재로 나오면 이미 이제 악재 해소인 거고요. 거기에 호재가 나오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볼 때나 종목을 볼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헬리 스미스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헬리 스미스가 지금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헬리 스미스가 시장에서 발표 전에도 되게 좋게 나올 거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았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8월 6일날 시장이 저점이기도 했지만 8월 6일부터
헬릭 스미스가 9월 17일 정도까지는 쭉 올라왔어요. 그러면 헬릭 스미스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면, 시장이 계속 긍정적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를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발표했을 때 그냥 좋다라고 나오면 이미 시장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날 본전인 거예요. 그냥 제자리거나 잠깐 장중에 오전장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시장이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주식은 급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헬릭 스미스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9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삼상 발표가 있다 하면은, 데이터 발표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거를 미리 안다고 하는 건 그건 내부자 정보 유출인 거거든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헬릭 스미스를 갖고 있다 하는데 발표를 한다, 최근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저 같으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의 급등은 그렇게 크지, 추가 급등은 크지 않을 거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급락은 더 클 거기 때문에 이 폭이, 상승폭은 작고 하락폭은 크기 때문에 어떤 호재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그냥 매도 전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재가, 악재가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 또 그게 발표가 될 때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지를 헬릭 스미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조금 내 욕심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주식은 100% 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폭과 하락폭, 그 다음에 상승의 확률, 하락의 확률, 그거를 적절하게 본인이 어떤 가중평균을 머릿속에 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헬릭 스미스 이슈도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헬릭 스미스 얘기를 드렸네요. 제가 사실 지금 9월 달에 9월 4일날, 9월 11일날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를 2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18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9월 4일날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언급해 드렸고 9월 11월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어요. 그 9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9월 초에 8월 말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시점에서는 향후 제약바이오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첫 번째, 9월부터 시작하는 학회 일정,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 업황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왔죠. 지금 회계 이슈가 있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자회사 실적이 긍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8월 말에 비해선 올라왔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뭔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지금 상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헬릭 스미스가 9월 23일에서 27일, 그 다음에 메지온이 11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헬릭 스미스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좋게 나와야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게 SK바이오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여의 상장 이슈를 말씀드렸었죠. 이게 예상 시총이 상장 시에 5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헬릭 스미스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발표가 났죠. 헬릭스미스가. 근데 예전 신라젠이나 HLB 사태처럼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동반 하락을 어제 이끌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는 헬릭스미스 이슈보다는 코스닥 자체가 시장이 거의 2.35% 정도 빠졌거든요.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트럼프 탄핵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빠진 거지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헬릭스미스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제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를 갔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큰 하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센트리온이나 센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리스크로 봤던 거는 뭐냐면 올해 임상 3상을 하는 기업들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다 하게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초부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성장 섹터로는 맞는데 이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초부터 왜 그러면 올해 발표하는 기업들이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지온이 다 올해 발표하는 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한테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토론을 했을 때 이제는 개별 양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 어떤 잘 나가는 종목에도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HLB나 신라젠이 HLB는 임상 3상 실패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목표치 미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고 헬릭스미스는 3상 결과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거기에 다른 어떤 혼용물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셋 다 긍정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것들이 다 안 좋게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동반 하락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삼상 결과에 대한 부정 이슈가 나왔지만 혼자 한가를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큰 하락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를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3상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동반 하락을 이끄는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3상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헬릭스미스가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저는 이거를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발표가 되어 있는 메지온 같은 경우도 빨리 좋든 안 좋든 그게 빨리 나와야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가장 걱정했던 임상 3상하는 기업들이 3상 데이터가 잘못돼서 나왔을 경우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동반 하락을 이끄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까지 나왔고 마지막 메지온이 남아있거든요. 물론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도 3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큰 어떤 시장의 그 화두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은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지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임상 3상 결과 어떤 기업이 데이터가 잘못 나올 경우에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부정 이슈는 계속
이제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센트리온이나 센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정안이 나오면 조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이 되게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센트리온이나 센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올 때 분할로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큰 상승을 본다고 하면 센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상승 여력은 클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까지 했고, 또 이제 시장 얘기도 했고, 또 큰 하루였던 이제 헬릭 스미스 이슈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9월 4일날, 9월 11일날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장기 성장 섹터라고는 보지만 제가 임상 3상하는 기업들을 이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임상 3상하는 기업들은 제가 논리적으로 몇 가지를 들었죠. 첫 번째, 3상을 완료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3상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3상을 하는 그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상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FDA 승인 받기가 어렵고, FDA 승인을 받고도 그거를 제조해야 되는데 제조 경쟁력이 안 갖춰져 있고, 제조하고 나서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약이라는 거는 판매를 한다라는 게 되게 그 기존 어떤 유통망을 갖추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어떤 기술은 탁월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3상까지 한다라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부터 봐야 될 기업들은 되게 제약바이오 어떤 기술이 되게 탁월한데 독자적으로 3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애로 전략, 그냥 물질을 계속 애로 시켜서 그거는 빅파마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빅파마가 그냥 돈 들여서 3상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계약금하고 마일스톤을 받아가는 전략,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독자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3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이제 응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되도록 3상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지 않는 게 앞으로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트레이딩 관점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할 거라면 그냥 어떤 특이한 재료가 나왔을 때 단타 치고 나오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